자, 오늘은 어디냐면요.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 채권에 대한 이야기, 주식 분석에 대한 이야기, 채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등등 아주 기본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집합 상품, 간접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펀드, 그죠? ETF,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생각하시고요. 바로 화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저는 펀드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연못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왜 연못이 생각날까 생각해 봤더니,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단어들 보게 되면, 연못에다가 뭘 모아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펀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도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형태의 펀드들이 존재하잖아요. 투자 대상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펀드는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면 부동산 펀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금 관련된 어떤 현물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존재하고요. 다시 말하면 펀드는 그냥 모아놓은 것이다. 개별 투자 대상의 상품을 모아놓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제일 정확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펀드에 주목을 할까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두 종류로 나눈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식에다가 주식 종목을 사는 것, 채권 종목을 사는 것,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간접 투자는 남이 이미 골라놓은 거를 산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간접이라는 게 이게 돌아간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왜 간접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간접 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펀드인데 하느냐? 사실 우리의 고객들,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재무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냐? 우리가 이제 투자 성향을 분석할 때 일반 금융 투자자냐, 전문 금융 투자자냐, 이런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금융 투자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전문가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육아를 하는 사람은 육아 전문가, 그죠? 가사를 하는 전업주부 같으면 가사 전문가, 그렇게 생각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은 사무 전문가, 격리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격리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상담의 전문가인 거고요. 그런데 투자의 전문가가 그렇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것을 배워서 공부하고 단연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 길만 계속해서 바라본 사람들. 우리가 왜 전문가를 존중하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의료 전문가들이 요즘에 의사 대란, 의사 파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의료 대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돌파리들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 그러면, 야, 그거 할 때는 이거 먹으면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일부분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보험에서 심사를 할 때 왜 두통 그러면 의료 기록지를 갖고 오라 그러죠? 머리 아프면 우리 말 그대로 진통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신경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종양이 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 기록지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확 차이나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자 전문가 아니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투자해봤더니 정말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펀드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교재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써있네요.
보시면 펀드는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펀드 할 때 여러 개를 담아놓는다는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여기엔 투자자가 한 사람이 아니다. 개인 투자가 아니다. 복수의 투자자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펀드를 딱 출시하게 되면 한 사람만 전용으로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자금모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 주체는요 증권사 아니고요. 제가 이거 강의 들어가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펀드 매니저는 어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전에 이제 못하는군요. 그럼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면서 뭐 시골이사 박형철 씨 같은 슈퍼 개미들일까요? 아니면 펀드를 주식을 매일같이 사고 팔면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일까요? 이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이 펀드 매니저는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가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증권사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아닙니다. 땡! 그러면서 2000년에 자본시장법, 지금의 자본법이 등장을 하면서 판매와 운용을 분리시켰습니다. 삼성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분리가 됐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투신증권과 한국투신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과 신한BNP 바라바 자산운용이 이렇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그렇게 써있네요. 보니까 자산운용회사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인프라든 실물자산이든 다양한 자산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운용사에서 있는 상품이고 투자자가 복수해야 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것이 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근데 여기선 지수에 운영하는 펀드를 우리가 ETF라고 부르잖아요. ETF는 펀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펀드예요. 펀드인데 뭐에다 투자하는 펀드입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그러니까 투자 대상은 다양하다라는 개념이죠. 현물에 투자를 하건 주식에 투자를 하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프라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지수에 투자를 하건 역시 투자 대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역시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한정훈 씨의 정의대로 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꾸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죠. 현정. 네, 처음에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투자 의사결정 시 펀드의 운영 특성, 투자 위험 및 보수, 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위원회는 펀드 운영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펀드 교체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와 있네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펀드를 사실 때 펀드 매니저 보십니까? 아니면 펀드 운영 성과를 열심히 볼 것 같아요. 근데 운영 특성을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추천 상품을 딱 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별로 보기 위해서 실제 추천 상품이 아니라 지역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기 위해서란 말을 써 있고요. 그 펀드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B 미국 그로스라 그러면 맨 위에 주홍색 칸이 있고 여기에 펀드의 운영 특성이 써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AB 미국 그로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특성인 겁니다. 그러면 뭐 G2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다 그러면 G2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G2라고 하는 건 미국과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하는 그런 운영 특성들이 맨 위에다 제가 써놨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슨 업종 대표 이렇게 돼 있으면 인도에 있거나 인디아 뭐 업종 대표다 그러면 인도에 있거나
인도에 투자하는, 인도와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회사를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다라고 하는 운용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용 특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펀드를 보더라도 맨 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면 이게 펀드 투자 대상이 뭔지,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건지 가치주에 투자를 하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 컸던 펀드 중에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나왔던 펀드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존니가 대표이사 시절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이 펀드 이름이 애매해요. 펀드 이름만 보면, 대개는 이제 펀드 이름을 보면 우리는 그 특성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딱 써 있는 펀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 이름만 보고서 이 특정을 유추해 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 특징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투자 위험률을 사실은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거 갖고 얘기합니다. 표준 편차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지만, 기준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최상위와 최하위 정도 갭이 얼마나 되느냐, 그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별, 이 펀드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죠. A가 있고 C가 있고 CP가 있고 여러 가지 기호가 있다는 걸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펀드, AB 미국 그로스, 주식 투자 신탁, 제가 써있고 그 밑에 주식 C, 주식 CP, 주식 CE, 주식 어쩌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유형들 간의 격차들은 왜 생기는 걸까? 똑같은 투자 대상에 들어가는 펀드인데 왜 A와 C는 수익률이 다를까? 왜 그럴까요? 이게 표준 편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종목들이 많이 나게 하거나 적게 나게 하거나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수를 보거나 수수료 보시는 분 솔직히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가장 싼 펀드가 뭡니까? 뒤에 기호가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P요? P는 연금에 대한 연금이고요. E입니다. E. 인터넷 전용 상품.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용 상품은 E자가 붙죠. 그래서 옆에 A, E, C, E. P는 연금인데 그 옆에 E, P, E. 이런 식으로 이게 E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용 상품이니까 일반 대면에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온라인 상품들이 아무래도 좀 수수료가 저렴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를 갖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대부분이 그런데 같은 상품들도 꽤 많습니다. 자, 하여간에 그리고 투자 위에는 펀드 운영 성과,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 전에 펀드 운영 성과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오래전에 비즈니스 사이클, 우리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투자 운영 성과를 보고서 수익률 표를 보면서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연초 수익률, 누적 수익률, 이런 수익률을 보면서 지금 이 펀드가 올라가고 있을 때인지 떨어지고 있을 때인지 계속 잘 달리고 있을 때인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지금 변동성이 극심하게 되어 있는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죠. 요즘에 증시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느낌상으로 마구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잠깐 반등하고 떨어지면서도 반등하고 떨어지면서도 약간 회복하고 그러면서도 느낌상으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조정받을 때야 또는 지금은 경기가 하락 국면에 들어섰으니까 더 내려갈 거야. 지금까지 올라온 건 기대치 갖고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이런 건 근데 느낌입니다. 느낌이고 실제로 이거를 나타나는 것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수익률표잖아요. 그 수익률표에서 최근의 수익률, 1개월이나 3개월 정도가 확실해지면 우린 발바닥에서 발목에서 사지 않고 머리에서 끝에서 팔지 않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게 왜 조언이냐면 확인하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팔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워렌 버핏 되는 겁니다. 무릎에서 싸서 어깨에서만 팔 수 있으면 워렌 버핏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꼭 확인하는 습관. 그럼 물론 손실나는 경우가 있겠죠. 막상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들어갔는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검을 통상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하니까 손실 구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1개월이나 3개월 길게 하락하는 일을 방어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너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펀드 운영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사실은요, 펀드 운영 구조는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펀드 매니저가 여기에 주식을 집어넣을 거냐, 채권을 집어넣을 거냐, 부동산을 집어넣을 거냐, 전체적인 큰 틀은 펀드를 만들 때 정하지만 그 세부적인 운영은요, 진짜 마음대로입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 중에 펀드 매니저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우리가 초창기에 행가연이라고 이름 불렸던 시절에는 우리가 AP 얼라이언스 버스틴 자산운용이나 JP 모건하고도 가서 강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식사 대접 받아가면서 교육도 듣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력, 펀드 매니저 정확히 말하면 운용력이라고 부르고, 정확히 말하면 운용 인력인데 줄여서 운용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운용을 하겠네.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80%, 90%를 프로그램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왔을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호도 펀드 매니저가 합니다. 어느 정도 손실이 봤을 때 우리가 손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손절을 5%로 볼 것이냐, 7%로 볼 것이냐, 10%로 볼 것이냐,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어떤 종목은 그동안에 표준 편차가 이랬으니까 3% 정도에서 빨리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10% 정도를 봐도 무방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바를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그 기대를 하는데 기대치보다 좀 심각하게 또 차이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는 게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 많은 주식을 몇천 주식을 사고 판다,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요즘에 그 AI가 등장해서 사라질 업종 주장을 펀드 매니저로 꼽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 펀드를 투자를 했을 때 뭘 기대할까요? 첫 번째, 기대 수익. 그죠? 주식에서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은, 손실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기대 수익이라는 것을 존재하니까 그 기대 수익. 그런데 우리가 손절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너무 떨어지면 손절하죠. 올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이 내가 10%로 잡았는데 10% 달성이 되면 손절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쭉 올라. 그래도 손절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기대 수익을 다시 잡는 겁니다. 사실요, 투자 기법 중에 제일 현명한 투자 기법은 어디서 배웠느냐면, 저는 화투판에서 배웁니다. 그 정말 얇게 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판돈을 꺼내나, 예를 들어 10만원씩 다 꺼냈어요. 이제 영선씨도 10만원 꺼내고, 송아씨도 10만원 꺼내고, 향미씨도 10만원 꺼내고, 네, 다 꺼내놓은 겁니다. 꺼내놓고 열심히 판을 돌리는다. 땁니다. 따면요, 은근슬쩍 본전은 in my pocket 딱 하고 딴 걸로 맞히는 분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투자가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좋다. 끊임없이 나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가만히 보죠. 계약형 펀드의 운영 구조. 보게 되면 운영 구조를 어디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산운용사가 있고요. 자산운용사 여기 보니까 수탁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산보관 수탁사.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죠? 연예계에서. 네, 변액보험에서 우리가 관련된 그 회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사가 따로 있고, 판매사가 따로 있고, 수탁사가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로 상호 견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서도 운영사가 있고요, 수탁사가 있고요, 판매사가 따로 있네요. 오, 투자 상품은 동일한 구조였구나. 변액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펀드도 동일한 구조였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판매사와 운영사를 겸했으니까 2000년 이전에는 판매사 운영사를 겸했으니까 이 변액보험과 큰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그래서 변액보험이 세 가지로 되어 있고 펀드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2000년 이전에 변액보험 나왔던 초창기에 하던 얘기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판매와 운영이 분리된 이후에는 펀드와 변액보험의 관계, 금융관계사는 동일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사가 있고 말 그대로 이 판매사는 뭡니까? 어디가 판매사죠? 증권사? 땡. 증권사만 있지 않고요. 은행에서 펀드 팝니까? 안 팝니까? 판매하죠. 펀드 판매, 온라인 판매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펀드 마켓 같은 데죠. 있죠. 네. 진짜 다행해졌습니다. 보험사의 펀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판매사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금융 영역들이 서로 혼재가 되기 시작을 했다. 섞이기 시작했다. 겉모습만 증권사, 겉모습만 은행, 겉모습만 보험사일 뿐. 모든 금융상품은 이제 통합화되고 그 영역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그 시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이제 변액보험 판매 과정을 과거에 운용을 할 때 그 시초를 우리는 방카슈랑스에서 봤습니다. 이 방카슈랑스, 방크라고 하는, 뱅크라고 하는, 방크, 독일어로 방크. 은행과 인슈런스라고 하는 보험의 결합형이 방카슈랑스다. 그래서 은행 가서도 보험 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합산이 돼서 그 경력이 사라지는 것. 보험사에서도 증권사의 영역으로 들어간 게 변액보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품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유한 투자 상품조차도 판매사는 말 그대로 백화점이 되고 판매사는 마트가 되고 판매사는 말 그대로 인터넷 쇼핑몰이 돼서 모두 다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 흡사,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도 팔고 백화점에서 팔고 하이마트 이런 데서도 팔고 온라인에도 팔고 하는 것처럼 이제 금융상품도 그렇게 팔립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제는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중간에 이거를 비교해주고 분석해주고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중요해져 버려요. 전자제품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하든 여러 가지 가격 비교를 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는 걸 블로그에서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특성상 우리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투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데 투자 상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언제 환매를 해야 되고 언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일반 전자제품의 가구와 다르게 끊임없이 가야 되는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컨설턴트가 세일즈맨, 세일즈우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어드바이저, 플래너, 컨설턴트라고 부르냐. 거기에는 매니지먼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플래너, 매니지먼트, 어드바이저라고 부를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조언을 받고 그래서 상품을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진행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시대가 좀 더 흘러가면요, 우리가 특정 그 대리점이나 특정 보험사나 특정 증권사나 이렇게 거기에 뭐 투자 자산 관리사든지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서 했지만 결국에는 독립 투자 자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 투자 자문 형태가 아마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독립 투자 자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걸 IFA라고 합니다. 그 IFA가 그 뜻입니다. 독립 투자 자문을 자문사를 IFA라고 양호약자로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펀드,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실제로는 서류상 회사다. 이상한 말이 있네요. 펀드 보고 회사라고 불러요. 컴퍼니. 왜 펀드를 회사라고 부르죠? 이상하네. 이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 근데 법인 사업자도 인격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맞아요. 법인은 고유한 인격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펀드는요, AB 미국 크로스 펀드는 회사입니다.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만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회사기 때문에 회사 내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능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정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투자 약정서라든지 펀드의 상품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이 회사는, 이 펀드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듯이 펀드도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수여하는 거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투자자 전부가, 그럼 펀드 투자자는 거꾸로 회사랑 비교한다 그러면 주주인 거네요. 맞습니다. 펀드 투자자는 철저하게 회사로 보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가치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짜 회사와 동일한, 특히 주식회사와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펀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관리하는 회사한테 따로 위탁을 하기도 하고 격리 부분을 특정한 회사한테 아웃소싱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 관련된 회사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자산보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이런 데들에게 아웃소싱이 되어 있거나 제휴가 되어 있거나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드 투자 비용. 이제 회사를 운영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요,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고정비들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한정현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할 때는 월세, 관리비, 렌탈비 등등등등등등등등이 들어가겠죠. 인건비 등등등등등등이 들어가겠죠. 펀드가 회사라면 당연히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 펀드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요. 성과 보수 당연히 줘야 될 테고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관리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 회사들한테 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거고요. 그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분석하면 재무제표에서 이것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뭐 관리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무슨 항목입니다. 라고 구분해 놓듯이 펀드에도 그런 항목들이 구분되어 있네요. 크게 보면 수수료와 보수로 나눠집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딱 주고 끝나는 거, 그걸 수수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네블에서 소개 수수료 받죠? 한 번 주고 끝나는 거. 그리고 보수는요, 끊임없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서 A냐 C냐 이런 걸 나누잖아요. 뒤에 기호는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전기간에 걸쳐서 골고루 뜰 것이냐, 앞에 많이 뜰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 A, C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에서 그러면 펀드를 운영 수수료라는 게 있고요, 운영 보수라는 게 있네요. 운영 수수료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한 번 받는 거. 근데 그런데 한 번 받는 운영 수수료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운용은 수수료라는 말을 붙지 않아요. 보수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자산운용사는요, 계속해서 이걸 운영하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용 보수를 떼간다. 판매회사는요, 둘로 나눕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사에 있을 때, 한 번 받을 때도 있고, 여러 번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의 규정집에는요, 수수료와 보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첫 번째, 2월에 받는 것들은 무조건 수수료라고 합니다. 근데 2차월부터 이후에 받는 건 보수란 말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모집수당 이런 말 쓰잖아요. 자녀 모수.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리수수료와 모집수수료를 구분하잖아요. 관리수수료와 모집수수료를 구분을 하는데, 관리수수료라고 하는 건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판매를 했는데,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관리를 맡게 됐으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거. 그럼 관리수수료.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미리 받아야 될 거를 분할해서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이건 모집수수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재미있는 거,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요. 가입의 펀드에 따라서 특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매를 하면 판매, 해지, 해약 다 같은 말입니다. 대부분 이제 보험사에서는 해약이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 해지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증권사에서는 판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해지라는 말도 꽤 많이 씁니다. 그 흔히 말하는 대로 은행에서는 주로 해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자, 그런데 어떤 용어를 쓰건 해약이란 말을 쓰건 해지란 말을 쓰건 판매란 말을 쓰건 이거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가 중간에 상환해버리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걸 내지 않습니까? 없는 상품도 분명히 있지만 있는 상품에 그걸 내게 돼 있죠. 펀드도 그런 상품들이 꽤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 펀드, 특히 어떤 펀드는요, 예전에 정말 컸던 펀드인데 한퇴소녀도 어떤 펀드는 7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가 나오는 펀드가 있었어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참 이거 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고객이 그 펀드를 가입하고 펀드 운영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펀드는 지금 환매를 하고 새로운 펀드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증권사에 가서 판매하려고 보니까 가입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4년이나 됐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운영 주치 보니까 7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펀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에 그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보듯이 펀드에 대해서도 펀드 수수료 구조를 좀 보시고 추천할 때 신중하게 추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펀드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펀드 투자의 장점, 첫 번째 뭐냐면 작은 돈으로 큰 회사를 살 수 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 요즘 얼마입니까? 6만전자로 다시 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6만전자입니다. 좀 비싼 거 뭐가 있나요? 롯데 같은 거? 한 100만원 하나요? 좋습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삼성전자를 내가 한 달에 신입사원이어서 투자할 돈이 3만원 밖에 없어. 그래도 난 삼성전자 주식에 들어갔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사실 펀드는요, 최저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펀드도 있고 없는 펀드도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 없는 펀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도 투자할 수 있고요, 5만원도 할 수 있고요, 1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가 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 수익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 시장에 대한 분산 투자가 된다. 라는 개념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격언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펀드를 사면 아예 한 바구니에 안 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바구니째 사는, 바구니째 그냥 쭉 다이어트에 있는 그런 걸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바구니가 있고요, 작은 바구니가 있고, 큰 바구니가 있는데 펀드가 여기 것만 투자할게요. 예를 들면 성장주만 우린 가져갈게요. 2차 전지주만 가져갈게요. 이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2차 전지주 안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2차 전지주라고 하는 계란 하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펀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일본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인도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펀드, 대한민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 나는 조금 더 본전 생각나니까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 등등등등으로 나눠서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는 개념이겠죠. 물론 여력이 있어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왜? 펀드에는 투자 금액의 제한이 없는 펀드가 많기 때문에. 요거 2만원, 요거 2만원, 요거 2만원, 요거 2만원, 요거 2만원 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 안 할 뿐이지. 그죠? 자, 펀드 유형, 기본 유형,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형 중 이렇게 보시면 표로 잘 정리되어 있네요. 보게 되면 개방형 펀드, 폐쇄형 펀드 이렇게 보여있는데, 개방형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런데 닫혀있다는 얘기는 남들이 못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폐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하다? 이건 부차적인 개념이고요. 실제로는 처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끝날 때까지 가셔야 된다. 들어갔다 중간에 새로운 투자자 받지 않겠다. 그런 형태를 폐쇄형 펀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모펀드가 있고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이 모집 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사모형 펀드가 폐쇄형 펀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펀드가 아니라 조합의 형태로도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 같은 상품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운영할 때가 있죠.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 3천만 원까지 100% 되는 상품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70% 소득 공제가 되고요. 5천만 원 추가하고는 30% 소득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가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도 아니고 IRP도 아닌데, 그거 15%, 12%밖에 안 되는데 이 상품은 100% 됩니다. 진짜 100% 되거든요. 금액의 제한이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투자 조합은 어떤 거에 가까우냐면 사모형 펀드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의 인원을 폐쇄시켜놓고 처음에 시작하면 추가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하고, 그게 투자 기간이 끝나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되면 그냥 청산. 펀드가 만기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 폐쇄형 펀드는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펀드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펀드라고 하는 건 만기가 없다, 폐쇄형 펀드는 만기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 불입, 단위형 펀드, 추가형 펀드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요, 폐쇄형 펀드, 단위형 펀드, 사모펀드 요 세 개가 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개방형 펀드, 추가형 펀드, 공모형 펀드가 같은 형태고요. 사실은요. 구분을 어디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지, 똑같은 펀드를 나 폐쇄형 펀드야 그러면요, 단위형 펀드고요. 폐쇄형 펀드야 그러면 사모형 펀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투자 방식, 거치식, 적립식, 임의식. 고객들이 이거 꽤 물어봐요. 예를 들면 증권회사에서 CMA 계좌 개설하십시오. 그리고 펀드 하십시오. 그럼 펀드 이거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뭘로 해야 돼요? AB 미국 브로스가 너무 많던데? 이래버리더군요. 그래서 기간을 기간은 자동이체 기간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특히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정립시켜야 돼요? 이미시켜야 돼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 꽤 있지 않습니까? 없던가요? 저는 꽤 많던데? 이거 헷갈려 하세요, 고객이. 그래서 설명합니다. 정리시펀드는 말 그대로 정기적금 가치, 매월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집어넣었으면 적립식입니다. 그냥 적립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매달 투자 금액을 뭐 불특정하게 막 이번 달에 10만원, 그 다음 때는 5만원, 그 다음 때는 20만원 이렇게 넣으시려면 이미식 하십시오. 근데 자동이체 걸어놓으려면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적립식 펀드를 하는 게 좋겠죠? 자동이체 걸어놓으려면. 이미식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좋겠습니까?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IR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식이 좋겠죠? 왜냐하면 매월 떼지 않고 보너스 받을 때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왜 거치식으로는 안 할까요? 거치식을 한 번 넣고 더 이상 넣지 못하니까. 이미식을 하게 되면 이번 올해에 400만 원 넣었다가 다음에 300만 원 넣었다가 그 다음에 200만 원 넣었다가 수시로 내 그 자금의 여유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이나 IRP는 임의식으로 주로 권하게 되고요. 특정 시간이 지나서 재무 목표에 따라서 그 일정 기간에 자금을 모아야 될 때 그땐 전시펀드를 추천을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뭐 할까요? 그러면 고객의 목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정 금액을 넣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시펀드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처럼 금액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매월 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미식펀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대상에 대한 펀드 유형 이거는 사실요 의미가 없죠. 이미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주식의 투자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주식형 펀드, 주식 혼합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렇게도 나눠봤고 그 안에도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배당주 펀드, 섹터형 펀드, 인덱스 펀드 이런 게 나눠진다. 하이힐드 MMF 국공채 회사채 어저께 정글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MMF 할까요? 그 채권형 펀드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형도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해졌던데요? 그럼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 MMF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에서 주식형 펀드와 가장 가까운 채권형 펀드는 하이힐드겠죠? 예, 하이힐드입니다. 신기하게도요.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주식형 펀드가 좋을 때는 채권형 펀드가 가라앉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요. 최근의 패턴 보면 주식형 펀드 올라갈 때 채권형도 같이 올라가고 주식형 펀드 가라앉을 때 채권도 가라앉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시점이 꼭 있어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신기하게. 그런데 평상시라면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가라앉고 주식이 떨어질 때 반대로 채권은 조금 올라가거나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반대가 딱 하나 하이힐드예요. 주식 올라갈 때 하이힐드 같이 올라가고 주식 떨어질 때 하이힐드 같이 떨어지는 그 연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형 펀드는 우리가 고위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위험이 하면 이제 MLF나 국공채 펀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저위험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하이힐드를 우리는 중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투자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시죠? 투자 등급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까? 6단계. 투자 등급은 위험도에 따라서 투자 등급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펀드는 몇 단계일까요? 1? 6? 6?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나에게는 투자 초고위험이 있고요. 초고위험이라고 붙으면 우리가 그게 또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파생, 옵션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재 팀장이랑 같이 뭐 고객 조인트웍을 갔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QQQ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롱숏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파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주식이 요만큼 한 배 오를 때 이 상품은 2배의 수익을 주거나 3배의 이익을 줘요. 거꾸로 한 배 떨어질 때 2배의 손실을 가져가고 3배의 손실을 가져가요.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 옵션이 걸려 있거나 파생 상품들이에요. 대부분 파생 상품들인데 진짜 초고위험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험이란 말을 써서 그런데 사실은 진짜 투기 비슷한 그리고 초고위험이 있고요, 고위험이 있고 중위험이 있고, 그래서 투자 등급에 4나 5, 6위 정도 되면 원금 보전이 되고요. 5 정도 되려면요, 1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 5 정도가 되면 그걸 낮은 위험, 저위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낮은 위험이 되려면요, 하이힐드가 대부분 5예요. 4 아니면 5거든요. 근데 5 정도 되려면 어떻게 돼야 저위험이 되는 걸까요? 중위험, 4 정도 되려면. 이거는요, 5 정도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금 보전 아니고요, 원금 보전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원금 보장하지 않아. 그런데 상품의 설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정도는 나오게 만들어져 있어. 이게 원금 보전 기능이에요. 원금 보전 아니고요, 원금 보전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하이힐드 펀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의 상품 설명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위험은 위험인데 중위험인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원금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기대할 수 있다. 나온다가 아니에요.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는 정말 재밌죠? 우리가 추천하는 펀드 중에 하이힐드가 하나 있어요. 추천 펀드 종목 중에. 네? 없나요? AB에서 운영하는 걸 제가 2개를 집어넣었잖아요. 하나 미국 거로 써놓고요. 요즘은 잘 안 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AB 글로벌 고수익 하이힐드 펀드입니다. 그 하이힐드 펀드 중에 가장 컸었던 펀드입니다. 실제로는 AB 글로벌 고수익이란 말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중위험 펀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5년인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원금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떨어지더라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 한참 몇 년 전에 유행하다가 요즘 많이 사라진 거, 대체 투자 펀드. 대체 투자가 진짜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대체 투자, 정확히 말하면 한국 대체 투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다가 대체 투자가 정말 잘 될 줄 알고 했다가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아요. 이게 대체 투자는 금이나 이런 선물 투자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 아니고, 또 다른 제3의 펀드를 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박에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부천이라는 동네를 가보시면, 부천에 거기 보면 홈플러스가 있고요. 홈플러스 건너편에 그 두타타워 같은 그런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죠? 세이브존. 맞아요, 세이브존.
이 세이브존에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었어요. 이 세이브존은 철저하게 이제 펀드로 운영되는 그 회사인데요. 세이브존에서 그 펀드는 세이브존에 투자해서 이 세이브존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거기서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면 이거를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형태로 증권사 여러 군데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상품을 딱 발견을 하고, 야, 세이브존에 같이 열심히 팔아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펀드는요, 두 가지를 기대를 하거든요. 하나는 이 월세라든가 이렇게 대한 수익을 추구를 하겠죠. 이건 거의 다 확정 수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수익이 뭐냐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거, 부동산은 가격이 뛸 거를 대부분 기대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매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부천에서 살 때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잠깐 드네요. 펀드 클래스 유형. 자, 아까 얘기했던 A, B, C, D 이거 나오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자, 보시죠. A, B, C, D. A, B, C, D 나왔습니다. A, B, C, D. E, S, J, G, P 이렇게 나가네요. H. 못 들어본 것도 있습니까? A는요, 선취, 후취, 수수료 미진국? 아니요. 여기서 수수료와 보수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죠?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받는 걸 수수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보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를 장기간에 걸쳐서 떼는 것이 C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선취보다는 C를 많이 추천하는데, 신기하게도 수익률은 A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자, A가 높은 경우들이 많은 게 왜일까? 사실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은 B가 높아야지 정상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가게 되면 100만 원이 다 투자되는 게 B잖아요. A는 수수료가 1%라면 만원 떼고 99만 원이 들어가는 게 A고, C는 뭐냐면 수수료 아니라 보수로 떼는 건데, 예를 들어 1% 뛴다 그러면 1년간 운영했을 때 365분의 1이 매일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그게 C. 그런데 C가 항상 수수료가 많느냐? 운영 성과가 좋으면 C가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날의 평가액 대비 몇 퍼센트를 뛰니까. 매일의 평가액 대비 뛰니까. 운영 성과가 안 좋으면 C가 적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적립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바라지 않아. 왜? 우리도 손질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E. 그래서 두 개가 결합돼서 A, E, C, E. 자, 여러분 B펀드 보셨습니까? 솔직히 전 B 하나도 못 봤어요. 판매되는 상품 중에서는요. 형식적으로는 구분해 놨는데 B가 있는 건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슈퍼마켓 S, 직판, 근데 J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P가 붙었더니 P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P자가 붙으면 연금. 네. H자가 들어가는 거, H,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기주택만일펀드.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몰라도 되고, 하우스 H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A, C, E, 그 다음에 P.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런 기호가 있어요.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이제 ETF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펀드 얘기했고요. 이제 ETF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러 종류의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